신행태보 대종과 흑선풍 이규. 다음 날 아침 송강이 두 공인과 더불어 강주 땅을 향해 떠나려 하자 목콩, 목춘 두 형제가 간곡하게 만류했다. 뿐만 아니라 이준과 장행 등도 며칠 더 그곳에 머물러 줄 것을 강요하다시피 했다. 송강은 할 수 없이 며칠간 그곳에 더 머물기로 하였다. 목가 형제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술과 고기를 내어서 송강을 대접하고 밖으로 모셔 계양진의 경치도 구경시켜 주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준과 장행은 줄곧 송강의 옆에 붙어 앉아서 시중을 들었다. 며칠 후 송강은 강주 땅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으므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목가 형제와 이준 장행 등은 섭섭한 마음에 만류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송강은 목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나서 그곳의 여러 호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령에게 말했다. 서령, 자넨 이곳에 며칠 더 신세를 지고 있다가 강주 땅으로 오게나.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회포를 풀도록 하세. 네, 형님. 형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목공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목공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쟁반에 금과 은을 가득 담아 송강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공인에게도 약간의 은양을 노잣돈으로 내주었다. 송강이 떠나려 하자 장횡은 편지 한 통을 품속에서 꺼내주었다. 형님, 이 편지를 제 아우 장순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랫마을 훈장님께 부탁해서 쓴 것입니다. 알겠네. 내가 꼭 전해줌세.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송강은 그 편지를 보찜 속에 간수했다. 일행은 송강을 전송하기 위해 모두 심양 강가로 나갔다. 목콩은 이미 그곳에 배 한 척을 준비해 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송강은 배에 오르기 전에 이준, 장횡, 목콩, 목춘, 서령, 동희, 동맹 등 여러 호걸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호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면서 송강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송강이 두 공인과 함께 배에 오르자 기다리고 있던 사공은 열심히 노를 저었다. 배는 미끄러지듯이 강물 위를 달려서 어느덧 강주 땅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이윽고 배가 강주 땅에 이르자 송강은 두 공인으로 하여금 다시 전처럼 자신의 목에 칼을 씌우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곧장 강주부로 갔다. 마침 강주부유는 관아의 등청에 있었다. 그는 성이 채가요 이름은 득장으로서 당시 조정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채태사의 9번째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곳 강주 땅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채구 부유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재물에 대해 욕심이 매우 많았으며 성품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강주 땅은 예로부터 곡식이 넘쳐 흐르고 재물이 흔한 고장이었다. 그래서 채태사가 짐짓 그를 이곳에 부윤으로 보낸 것이었다. 두 공인은 송강을 데리고 관아로 들어가서 대돌 밑에 무릎을 꿇린 다음 제주부에서 가지고 간 공문을 바쳤다. 공문을 받아든 부유는 송강을 향해 흘끗 시선을 던졌다. 송강의 생김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문득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네가 쓴 칼에는 제주부의 봉인이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두 공인이 얼른 둘러댔다. 먼 길을 오느라고 여러 번 소낙비를 맞았습니다. 그 바람에 빗물에 젖어서 떨어졌나 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간 부유는 공문을 읽어보고 나서 수하의 관원에게 분부했다. 여봐라, 저 두 공인에게 회문을 써주고 당장 문서를 갖춰 저 죄인을 강주 노성으로 넘기도록 하라. 그리하여 송강은 강주 노성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제주부에서 온 두 공인은 회문을 받아가지고 제주로 돌아갔다. 강주 노성으로 넘겨진 송강은 전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그곳 관리들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썼다. 즉 그가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차발이 오자 은자 열량을 손에 쥐어 주었으며 패두에게도 은자 열량,
관영에게도 따로 은자 20냥을 보내 인사를 차렸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졸개들에게도 모두 약간씩의 은자를 부려서 인심을 샀다. 그 무렵 송조치하의 관료사회에서는 뇌물이 조금도 악덕으로 치부되지 않고 당연시 되는 풍조였다. 말하자면 뇌물 주고받기는 이미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송강이 아낌없이 뇌물을 나누어 주자 그곳의 상하관리들은 모두 송강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를 도와주려 했으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좋은 녀석이 들어왔어. 째째하지 않은 녀석이야. 그렇게 지내는 동안 관영에게 불려나가는 날이 되었다. 송강은 점시청으로 불려나가 칼을 벗고 대돌 밑에 꿇어앉았다. 관영 역시 송강에게 이미 뇌물을 받은 터였다. 송강에게 으름장을 누는 척했으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죄인 송강은 듣거라. 태조 무덕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새로운 죄수에게는 사리봉 100대를 치게끔 되어 있다. 맞을 준비는 되어 있겠지? 그러나 송강이 짐짓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으리 소인은 먼 길을 오느라고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러자 관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네 얼굴이 누렇게 뜬 것으로 보아 성한 몸은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사리봉 100대는 뒤로 미루기로 하겠다. 그리고 네가 전에 운성현에서 아전 노릇을 했다고 하니 이곳에서도 본영 초사방에서 문서 꾸미는 일을 돕도록 하라. 관영은 즉시 임명장을 써주는 한편 송강으로 하여금 독방에서 초사방으로 보찜을 옮기게 했다. 송강이 초사방에서 일을 하게 되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심으로 경화해 주었다. 송강은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의 경화에 답례를 베푸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 후 송강은 때때로 차발과 패두에게 술을 샀으며 관영에게도 은자를 보냈다. 송강이 이처럼 가지고 간 금과 은을 아낌없이 쓰자 그는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그곳 노성안의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세상 인정이란 상대가 해주기에 달렸지만 사람의 낯은 상대의 높고 낮음에 따르게 마련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들어맞는 것 같았다. 설령 송강이 뇌물을 써서 인심을 얻었다고는 해도 역시 그는 귀양온 죄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그곳 벼슬아치의 낯을 생각해 주지 않자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송강이 차발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중 한 차발이 송강의 귀에 대고 가만히 말했다. 송합사, 이곳에 온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귀뜸해 드린 대로 절금님께는 약간의 성의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가 몹시 화가 나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나 송강은 웬일인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차발 형께서 돈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급이란 자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도 제가 그를 만나면 꼭 전할 말이 있으니까요. 송합사, 나중에 제가 귀뜸해 드리지 않았다고 원망하진 마시오. 그는 원래 돈을 밝히는 데다 사납고 손발이 거친 사람이오. 만약 그에게 걸려들었다가 욕이라도 보게 될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것이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송강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였다. 패두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절급께서 점시청에서 부르십니다.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새로 귀양 온 놈이 상례에 따라 바치는 돈을 바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펄펄 뛰고 계십니다. 차발은 얼굴색이 파래지면서 송강에게 말했다. 그러길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괜스레 고집을 부리다가 우리들까지 난처하게 되었소이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한잔하기로 합시다. 오늘은 곧 점시청으로 가봐야 하겠소. 송강은 태연이 그렇게 말하고는 패두를 따라서 점시청으로 나가보았다. 마침 절급은
대청 앞에 커다란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있다가 패두가 송강을 데리고 오자 대뜸 고함부터 질렀다. 그자가 새로운 죄수놈인가? 송강이 바라보니 그는 은빛 무늬가 박힌 초록색의 점포를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빛 무늬가 번쩍이고 있었다. 고관치고는 뜻밖에도 너무 젊어 보였다. 패두가 허리를 굽히며 절급에게 말했다. 여기 그 죄수를 데려왔습니다. 절급 나으리. 그러자 절급이 송강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벌을 받을 깜둥이놈, 니놈은 누구 세력을 믿고 감히 이토록 뻣뻣하게 구는 것이냐? 어찌하여 정해진 돈을 내게 바치지 않느냐? 인정이란 베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드러내놓고 이처럼 추하게 남의 재물만을 탐하시오. 그런 소견 좁은 짓은 그만두시오. 양쪽에 서 있던 옥리들은 그의 말을 듣자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송강이 호랑이 콧등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절급이 대로하여 소리쳤다. 이놈이 귀양온 도적놈 주제에 어찌도 이리 무례한가. 감히 네 앞이라고 그따위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엎어놓고 사리봉 100대를 치렸다. 그러나 옥리들은 송강의 뇌물을 받아먹은 데다 이미 송강과는 가까워진 처지였으므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제히 꽁무니를 빼버렸다. 절급이 바라보니 검시청들에는 자신과 꿇어앉은 송강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되자 절급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다. 자기가 직접 곤장을 치켜들고 송강을 때리려 달려들었다. 잠깐 멈추시오.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매질을 하려 하시오. 송강이 절급을 보며 태연히 웃자 절급이 소리쳤다. 네 이놈! 이놈은 내 손아귀에 있는 재수놈이란 사실을 모르느냐? 내 앞에서 감히 함부로 기침만 해도 죄가 된다는 걸? 당신은 내게서 꼬투리를 잡아보려 하나 나는 죽을 죄는 짓지 않았소이다. 네 놈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내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나는 죄수 한 놈 때려 죽이는 걸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절급이 그렇게 소리치자 송강이 쓴 웃음을 지으며 내뱉었다. 상례전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다면 양산박의 군사 오용과 어울리며 왕래하는 당신은 무슨 죄에 해당되겠소? 그 말을 듣자 절급은 치켜들었던 곤장을 그대로 든 채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잠시 후 곤장을 내던지며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양산박의 군사 오용과 한패인 당신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물었소. 절급은 잠시 동안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대더니 대뜸 송강의 멱살을 움켜쥐고 다그쳤다. 똑바로 말해라. 이놈은 대체 누구냐? 어디에서 그런 말을 주워들었느냐? 송강이 짐짓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바로 산동 땅 운성현의 송강이요. 그리고 그 말은 양산박에서 오용군사에게 직접 들었소. 그러자 절급은 깜짝 놀라서 반문했다. 그럼 형님이 바로 급시우 송공명님이란 말씀입니까? 절급은 대뜸 송강을 형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를 표했다. 그렇소. 하지만 입에 올릴 만큼 대단한 이름은 못 돼요. 절급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만히 말했다. 형님, 여기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곳이 못 됩니다. 제가 형님을 성 안으로 모시겠으니 그곳에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지요. 좋소.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얼른 가서 방문을 닫아 걸고 오겠소. 송강은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오용의 서신과 은양을 챙겨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방문을 닫아 건 다음 패두에게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나서 절급에게로 갔다. 노영을 나서자 절급은 송강을 데리고 강주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조용한 주막으로 들어가 누각 위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절급이 말했다. 형님, 오용이 무슨 편지 같은 걸 써주지 않던가요? 송강은
비로소 품속에서 오용의 편지를 꺼내서 건네주었다. 여기에 그의 편지가 있소. 절급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피봉을 뜯고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형님, 이 아우의 절을 받으십시오. 송강이 황망히 맞절을 하면서 담례하여 말했다. 내가 지나치게 말을 함부로 해 절급의 화를 돋우었소. 너그러이 용서하시오. 원 천만에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접니다. 저는 그저 송가성을 가진 죄수가 새로 왔다는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죄수는 을에 제게 은자단량을 바치게끔 되어 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혼쭐을 내줄 요량으로 그 죄수를 불러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바로 형님일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버릇없게 굴었으니 형님께서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절급이 그렇게 잘못을 빌자 송강도 그제야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차발을 통해서 형에 관한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있었소. 이 송강도 형을 한번 만나고 싶었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자단량을 보내드리지 않은 것은 은자단량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소. 실은 은자단량을 보내버리고 나면 성 안에 있는 형을 무슨 수로 만날 수 있겠소. 그래서 짐짓 시간을 끌면서 형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단 둘이 만나게 되었으니 나로서는 정말 원을 풀게 되었소. 그러면 여기에서 송강이 이렇게 말한 절급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 절급은 곧 양산박의 오용이 송강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전하라고 말했던 강주성의 양원 압로절급 대종이었다. 그는 당시 송조 치하에서는 금릉 일대의 절급을 가리켜 가장이라고 불렀으며 호남 일대의 절급을 가리켜 원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대원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는 한 가지 놀라운 도수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신행법을 쓰곤 했는데 두 다리 위에 나란히 간말한 부적을 붙여놓으면 하루 만에 500리를 달리는 기묘한 도술이었다. 또한 간마 넉 장을 붙이면 하루에 800리를 달렸다. 그래서 그를 신행태부 대종이라고 불렀다. 이윽고 안주와 술이 나오자 그들은 흔쾌히 술잔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것처럼 그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송강이 이번에 이곳 강주 땅으로 귀양 오는 도중 여러 호걸들을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자 대종은 또 열띤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오용과 친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의기가 통한 두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누각 아래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시비가 벌어진 듯 다투고 있는 소리였다. 이어 주막집 머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대종에게 아뢰었다. 원장님,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주십시오. 원장님 밖에는 저 사람을 타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대종이 술자리를 방해하는 머슴을 보고 꾸짖듯 물었다. 평소 원장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던 철우 나으리입니다.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운다더냐? 주인 어른께 막무가내로 돈을 꾸어달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대종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놈이 또 노름판에서 판돈을 다 날린 모양이로군. 형님, 잠깐만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그놈을 꾸짖어 데리고 올라올 테니까요. 말을 마친 대종이 누각 아래로 내려가더니 잠시 후 얼굴이 시커먼 데다 눈이 부리부리한 젊은 사내 한 애를 데리고 올라왔다. 송강이 그를 가리켜 물었다. 원장, 이 장사는 누구요? 네 형님, 이놈은 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옥리로서 성은 이가요, 이름은 규라고 합니다. 본래 기주 땅 기수현 태생으로 흑선풍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찍이 고향인 기주 땅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쳤는데 최근 대사령이 내려서 죄가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술주정과 노름에만 미쳐 있답니다. 고향에선 이 사람을 가리켜 철호라고 부른답니다. 쌍도끼를 잘 쓰고 주먹질과 봉술에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규는 멀뚱히 송강을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대종에게 물었다. 형님, 이 시커먼 자는 누굽니까? 그러자 대종이 빙긋 웃으며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보십시오. 이놈이 이 정도로 버릇이 없답니다. 마치 짐승처럼 체면이나 예절도 모르는 놈이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규가 핏대를 올렸다. 아니 형님, 어째서 제가 짐승이란 말씀이요? 이놈의 말본새가 되먹지 못했으니까 이놈이 짐승이지 별 수 있느냐? 무슨 말본새가 되먹질 못했다는 겁니까 형님? 이규가 눈알을 부라리자 대종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처음 뵙는 분을 앞에다 놓고 이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옳지. 그래, 이 시커먼 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야 옳단 말이냐? 이분이 바로 니놈이 평소에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하던 급시우 송공명 님이시다. 그러자 이규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형님, 지금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규는 얼른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이놈이 소가만 살아왔나? 어서 엎드려 절하지 않고 못하느냐? 그러자 이규가 볼멘 소리로 대꾸했다. 이분이 정말 급시우 송공명 님이라면 100번이라도 절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에게 절을 하긴 싫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속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하는 꼴을 보고 웃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오? 그제야 송강이 나서 입을 열었다. 내가 바로 산동 땅 운성현에서 압사를 지낸 송강이오. 그 말을 듣자 이규는 금세 환하게 웃었다. 형님, 왜 진작 조남을 말씀하셔서 저를 기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태산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뵙지 못했군요. 자, 어서 이 야우의 절을 받으십시오, 형님. 이규가 몸을 크게 뒤로 젖혔다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자 송강이 황망히 맞절로 답례하면서 이규를 일으켜 세웠다. 자, 어서 일어나시오. 자, 내가 한 잔 따라주마. 이규가 몸을 일으키자 대종이 잔을 권하며 말했다. 이규가 잔을 보더니 말했다. 형님, 이까지 작은 잔으로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기왕이면 큰 사발로 하나 가득 따라주십시오. 송강이 아까부터 궁금히 여기고 있던 일을 이규에게 물었다. 그런데 장사는 조금 전에 무슨 일로 그렇게 소란을 피웠소? 이규가 송강의 물음에 다시 조금 전의 일이 생각났는지 얼굴이 빨개져 대답했다. 형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지난날 제게 큰 은덩이가 한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당 잡히고 어떤 사람에게 은자 열량을 얻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 주인놈에게 은자 20냥을 구워다가 그 은덩이를 찾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놈이 도무지 말을 들어먹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홧김에 박살을 내어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마침 대종령님이 내려오셔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 올리신 겁니다. 그럼 은자 열량만 있으면 그 은덩이를 되찾을 수 있단 말이오? 이자가 또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송강이 은자 열량을 꺼내며 묻자 이규가 대답했다. 이자는 이미 제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원금 열량만 있으면 그 은덩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은자 열량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은덩이를 찾도록 하시오. 대종이 얼른 나서서 말리려고 하였으나 은자 열량은 어느새 이규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돈을 받아든 이규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휴, 이제 살았군. 두 분 형님께서는 잠깐만 이곳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곧바로 뛰어가서 은덩이를 찾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두 분 형님을 성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저와 함께 큰 사발로 술을 드시지요. 송강이 그런 이규에게 권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잠깐 앉아서 몇 잔 마시고 가시오.
아닙니다, 형님. 금세 다시 돌아올 텐데요, 뭘. 이규가 황급히 사라져 버리자 대종이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공연한 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그새 형님께서 그놈에게 돈을 내주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송강이 대종의 말뜻을 알 수가 없어 물었다. 대종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놈은 성미가 곱긴 합니다만 술과 노름에 미쳐 있는 것이 늘 탈이랍니다. 그러니 저놈에게 저당 잡힐 은덩어리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형님께서는 그냥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저놈이 저렇게 황급히 달아나는 것으로 보아 놈은 틀림없이 노름판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저놈이 혹시 돈을 딴다면 모를까 그 돈 열량을 모두 잃게 된다면 어떻게 형님께 그 돈을 갚겠습니까? 그러니 저까지도 형님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송강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우리 사이에 은자 열량쯤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오. 그가 노름판에서 그 돈을 몽땅 잃는다 해도 난 그를 탓하지 않겠소. 내가 보기엔 매우 충직한 사람처럼 보이오만. 대종도 그 말을 듣자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놈은 힘은 장사지만 워낙 성격이 거칠어 늘 그게 탈이지요. 그저 술에 취하기만 하면 노성안의 죄수들을 건드리진 않지만 간수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두들겨 팬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약한 자는 괴롭히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처사를 보면 꼭 힘이 센 놈만 골라서 두들겨 패곤 합니다. 어쨌든 그 성정이 사나워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무서워한답니다. 송강이 대종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종에게 청했다. 자, 우리 이제 몇 잔 더 마시고 나서 성 밖으로 나가 구경이나 합시다. 대종도 송강의 말에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렇지 않아도 형님을 모시고 나가서 강이나 구경시켜 드리고 싶었던 참입니다. 한편 송강에게 은자 열량을 받아가지고 나온 이규는 은자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송강 형님은 의리를 존중하고 재물을 초계같이 여기신다더니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나를 깊이 사귀어 본 적도 없는데 은자 열량을 선뜻 내주시다니. 그런데 그분을 뵙고도 돈이 없어 대접을 못하니 말이 아니구나. 아무튼 마침 잘된 일이다. 이제 은자를 얻었으니 이 돈으로 한판 붙어서 돈을 따야겠구나. 그래서 송강 형님께 돈도 갚고 멋지게 술도 한 잔 사야지. 이규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마음이 급했다. 얼른 성 밖으로 달려나가 소장을이 버리고 있는 노름판으로 찾아갔다. 이규는 은자 열량을 탁자 위에 내던지면서 재촉했다. 자, 누가 나설 테냐? 내가 돈을 벌겠다. 소장을은 이규가 노름이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덤벼들긴 하나 언제나 셈이 깨끗한 것만은 알고 있었다. 소장을이 이규를 생각해 만류했다. 형님, 이번 판엔 구경이나 하시고 다음 판에 돈을 거십시오. 아니야, 이번 판에 걸어야만 해. 소장을이 다시 권했다. 너무 서둘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이규는 마음이 급했다. 나더러 구경이나 하란 말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자, 이번 판에 우선 단약만 걸겠다. 이규는 두 전을 움켜쥐더니 외쳤다. 자, 누가 나와 겨룰 테냐? 그러자 소장을이 마지못한 듯 받아주었다. 그렇다면 별 수 없군요. 제가 단양 걸겠습니다. 이규는 으라차 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두 전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결과는 이규가 건 쾌가 아니고 차였다. 그것을 본 소장을은 판돈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규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내 돈은 모두 열량이다. 단양만 가져가거라. 아따 형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번엔 또 형님이 단양 건 걸로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형님이 이긴다면 이 돈을 몽땅 내드리겠습니다. 소장을이 그렇게 말했다. 이규는 다시 두 전을 꽉 움켜쥐더니 쾌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치면서 집어던졌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 차로 나왔다.
이규는 벌레 씹은 얼굴이 되었으나 소장을은 통쾌한 듯 웃었다. 하하 형님 그거 보십시오. 제가 이번 판엔 구경이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우기시더니 두 판을 내리치셨군요. 그러자 이규는 전에 없이 생떼를 썼다. 하지만 그 돈은 안 돼. 이리 가져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형님. 졌으면 그만이지. 누구 돈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아. 그렇다면 내게 그 돈을 좀 꺼주게나. 내일 갚아줄 테니까. 이규가 이번에는 사정하듯 말했다. 안 됩니다 형님. 옛부터 말하기를 노름판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돈을 꺼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졌으면 그만이지 오늘따라 왜 이러슈? 여러 말 하지 마시우. 소장을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러자 이규는 대뜸 팔을 걷어붙이더니 으름장을 놓았다. 네 이놈, 돈을 돌려주겠느냐 혼찌검이 나겠느냐. 소장을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형님, 언제나 노름을 깨끗이 잘하시더니 왜 이러십니까? 이규는 대답 대신 판돈을 양손으로 싹 긁어 모으더니 품속에다 마구 쑤셔 넣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뜬 채 말했다. 그래, 평소에는 네 말대로 그랬었다만 오늘만은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어쩔 테냐 이놈아. 그러나 소장을도 그 정도 말에 물러날 노름꾼이 아니었다. 소장을이 대뜸 이규에게 달려들어 품속에 집어넣은 판돈을 빼앗으려 하자 이규는 단번에 그를 밀어서 넘어뜨려 버렸다. 그것을 본 나머지 노름꾼들도 제 돈을 찾겠다고 한꺼번에 이규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규가 주먹을 내지르고 발길질을 해대니 차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이규는 유유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문을 지키고 있던 자가 가로막으며 말했다. 형님, 못 가십니다. 그 순간 이규는 그를 번쩍 집어들더니 구석으로 던져버린 후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소장을을 비롯한 여러 명의 노름꾼들이 뒤쫓아 나오며 소리쳤다. 형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돈을 몽땅 가지고 가버리면 우린 어쩌란 거요. 그러나 그들은 문간까지만 뒤따라왔을 뿐 누구도 감히 끝까지 뒤쫓는 자가 없었다. 이규가 한참 동안 달려가고 있을 때 문득 등 뒤에서 어깨를 덥석 잡는 사람이 있었다. 이규는 벌컥 화를 내면서 뒤돌아보았다. 어떤 놈이 감히? 그런데 자신의 어깨를 잡은 사람은 바로 대종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는 송강이 서 있었다. 대종이 꾸짖었다. 네 이놈, 어쩌자고 남의 돈까지 몽땅 빼앗아가지고 어딜 그렇게 달아나느냐? 이규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런 꼴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래봬도 저는 평소에 노름만은 깨끗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송강 형님으로부터 받은 은자 열량을 몽땅 잃고 나니 그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송강 형님께 술 한잔 사서 대접하기는커녕 꾼 돈조차도 갚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생각다 못해 그곳에 있는 판돈을 몽땅 쓸어 모아 가지고 뛰쳐나오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송강이 큰 소리로 껄껄 웃고는 말했다. 하하, 돈이 필요하면 내게 더 달라고 말할 것이지. 아무튼 그 돈은 이리 내놓게. 생떼를 써서 빼앗은 돈이니 주인에게 되돌려줘야겠네. 이규가 머쓱한 얼굴로 품속에 쑤셔놓고 나온 판돈을 몽땅 꺼내서 송강에게 건네주자 송강은 곧 소장을을 데려오게 해서 그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소장을이 돈을 받으며 말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들이 본래 버려놓고 있었던 판돈만 받겠습니다. 이 은자 열량은 철우님이 제게 연거푸 두 판을 지신 돈이지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괜찮소. 그만한 일로 원망을 사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시오. 송강이 그렇게 말하며 돈을 모두 돌려주었으나 소장을은 끝내 받지 않았다. 송강은 소장을이 그 돈을 받지 않자 그에게 물었다.
당신 패거리 중에서 누군가 다친 사람은 없나? 없는 게 다 뭡니까? 두전을 맡은 사람, 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 심지어는 문지기까지 모두들 성난곰에게 얻어터진 것처럼 다쳐서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자 10량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약값으로 나누어 주게. 아우처루가 그곳에 간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니까 말일세. 소장을도 송강이 그렇게 말하니 마지못해 나머지 10량을 받아들고 절하며 감사한 후 돌아갔다. 대종은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규에게는 나중에 조용히 타이를 작정인 것 같았다. 소장을이 돌아가고 나자 송강이 대종에게 말했다. 자, 이제 우리 셋이서 어디 조용한 곳에 가 한잔합시다. 저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심양강가에 비파정이란 술집이 나옵니다. 바로 당나라 때의 시성 백난천이 비파행이란 시를 지었다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빼어난 경치를 보면서 술을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멋진 곳이 있다면 어서 그곳으로 갑시다. 송강이 기뻐하며 대종의 말에 찬동했다. 그리하여 그들 세 사람은 비파정으로 향했다. 심양강가에 이르자 운치 있는 수정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쪽은 정자요, 또 한쪽은 그 정자의 주인이 묵고 있는 곳이었다. 정자 위에 오르자 10여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대종은 깨끗한 자리를 골라서 송강으로 하여금 가장 윗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고 자신과 이규가 차례로 그 아랫자리에 앉았다. 심부름꾼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허리를 굽실거리며 물었다. 술은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우선 2 항아리만 가져오게나. 마시고 나서 적으면 더 시키겠네. 2 항아리란 말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던 심부름꾼은 나중에 더 시키겠다는 말에 그만 입까지 딱 벌리고 말았다. 그 사이 대종이 술과 생선과 과일 등의 안주를 시켰다. 그는 쏜살같이 정자 아래로 내려가더니 금세 술 2 항아리를 끙끙 짊어지고 올라왔다. 송강이 바라보니 항아리 2개가 모두 진흙으로 봉해져 있었다. 대종이 술 항아리를 가리키며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이것은 옥고춘이라는 술로서 강동 땅의 유명한 명주입니다. 맛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천하일품일 것입니다. 송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정자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파정에서 바라보는 심양강의 풍치는 실로 선경을 방불케 했다. 구름밖에 아득한 산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강물은 먼 곳으로부터 은빛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새하얀 모래톱에서는 갈매기와 백호가 무리를 지어 날아오르고 멀리 포구에서는 수척의 고기잡이 배들이 유유히 삿대질하며 돌아 나오고 있었다. 흐르는 물결은 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강물을 희롱하듯 출렁이게 했다. 아득한 자소봉은 하늘에 닿을 듯 우뚝한데 그 아래 언덕 위에 있는 비파정이 아련히 눈 앞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과연 이곳에서 백나천이 눈물을 흘리며 비파행을 지었다는 사실이 과장은 아닌 것 같았다. 송강이 주위 경관에 넋을 빼앗기고 있는데 문득 이규가 심부름꾼에게 소리쳤다. 술잔을 커다란 사발로 바꿔오너라. 이렇게 작은 잔으론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다. 그러자 대종이 핀잔을 주었다. 이놈은 어딜 가나 시끄럽구나. 그냥 잠자코 술을 마시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한다더냐? 송강이 조용히 웃으며 심부름꾼을 향해서 말했다. 여보게, 우리 2 사람은 그냥 이 술잔으로 마실 테니 저 사람이나 커다란 사발로 바꿔드리게나. 심부름꾼은 이규에게 커다란 사발을 가져다 주고 나서 연신 술을 따르고 안주를 늘어놓았다. 과연 듣던 소문과 마찬가지로 송강 형님은 천하의 호걸이시다. 어쩌면 나의 성미를 이렇게 잘 알아주실까. 이런 분과 의형제를 맺었으니 나쁘지는 않군. 이규는 흐뭇한 마음에 속으로 생각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났을 때 송강은 문득 얼큰하게 끓인 민물 매운탕 생각이 났다. 그곳은 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강주 땅의 심양강가이니 당연히 싱싱한 물고기가 흔할 터였다. 송강이 대종에게 물었다. 이곳에서 좋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던데 그것이 사실이요? 그러자 대종이 호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물론이죠, 형님. 저것 보십시오. 모두 다 고깃배들입니다. 더군다나 이곳 강주 땅은 본래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고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큰한 민물 매운탕이 먹고 싶구려. 이곳에 와서 민물 매운탕을 맛보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그것을 또 맛볼 수 있겠소? 송강은 매운탕 생각이 간절한 듯 그렇게 말했다. 물속의 돌고래 장순. 송강이 민물 매운탕을 먹고 싶다고 하자 대종은 즉시 주막집 주인을 불러 매운탕을 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세 그릇의 매운탕을 끓여왔다. 송강이 끓여온 매운탕을 보더니 말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그릇보다는 못하다더니 여긴 술집치고는 아주 좋은 그릇을 쓰는군. 송강은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을 들어 두 사람에게도 권했다. 송강은 우선 생선을 맛보더니 국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젓가락을 놓았다. 형님, 너무 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소금에 절였던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구미에 맞을 리 없지요. 대종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규가 그 말을 받았다. 두 분께서 정 그러시다면 제가 대신 다 먹어치우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매운탕 그릇에 손을 쓱 집어넣더니 맨손으로 생선을 집어들었다. 그러고 나선 생선 대가리부터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먹었다. 이규는 단숨에 대종과 송강의 매운탕 그릇도 깨끗이 비워버렸다. 생선을 건져 먹고 국물을 훌훌 마시는 것이 급하고 험해 탁자 위에는 매운탕 국물이 뚝뚝 떨어져 있었다. 이규가 생선뼈까지 씹어먹는 걸 본 송강은 웃음을 참지 못하다가 문득 주인을 불러 말했다. 이 야호가 몹시 시장한 것 같으니 삶은 쇠고기 2근만 썰어오게나. 계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테니까. 손님, 저희 집엔 양고기만 판답니다. 쇠고기는 없습니다. 송강의 말에 주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러자 이규가 벌컥 화를 내면서 매운탕 국물을 주인에게 덮어 씌웠다. 그 바람에 주인의 옷이 다 젖어버렸다. 이에 대종이 꾸짖었다. 네 이놈, 이게 또 무슨 발작이냐? 그러자 이규는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주인을 향해 호통을 쳤다. 이런 버릇없는 놈이 있나. 우리를 양고기만 먹는 사람인 것처럼 둘러대며 쇠고기는 팔지 않으려는 수작을 모를 줄 아느냐? 주인이 벌벌 떨면서 말했다. 소인은 그저 양고기도 괜찮은가 하고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어서 가서 양고기라도 갖다 주게나. 송강의 말에 주인은 화를 누르며 안으로 들어가 삶은 양고기 2근을 썰어 가지고 올라왔다. 이규는 그것도 마치 개눈 감추듯이 혼자서 후딱 먹어치워버렸다. 송강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과연 굉장하군. 참으로 호걸답소 그려. 이규가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면서 말했다. 형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어쩌면 형님은 남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물고기보다는 육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대종이 주인을 향해 다시 매운탕을 시켰다. 매운탕을 다시 끓여오게나. 하지만 이번에는 싱싱하고 좋은 물고기를 끓여와야만 할 걸세. 먼저 끓였던 매운탕은 절인 고기여서 그런지 맛이 없었네. 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싱싱한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답니다. 모두 어젯밤에 사들인 것들로서 소금을 뿌려둔 것 뿐입니다. 주인이 난처한 듯 손을 비비며 말하자 대종이 물었다. 아니, 왜 오늘 잡은 물고기는 없다는 건가? 어부들이 고기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은 모두 산채로 배 안에 있기는 한데 주인이 오지 않아서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규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제가 가서 싱싱한 물고기 2마리를 구해다가 형님들을 대접하겠습니다. 대종이 아무래도 이규가 나서는 것이 불안했던지 말렸다. 주인이 오지 않았다니 네가 가도 아마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만둬라. 배 위의 어부들이 어찌 감히 저에게 물고기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형님. 말을 마치자마자 이규는 그 자리에서 후닥닥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규가 나가고 나자 대종이 빙긋 웃으며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제가 저놈을 불러온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원래 성정이 그러니 형님께서는 언짢게 생각지 마십시오. 타고난 천성은 남이 고쳐줄 수 없는 법이요. 그리고 저 아우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으니 어쨌든 그 점이 마음에 드는구려. 송강도 껄껄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한편 이규가 강변으로 달려가 보니 8, 90척가량의 고기잡이 배들이 한 줄로 길게 강변에 늘어서 있는 푸른 버드나무 둥치에 메어져 있었다. 그런데 배 위를 바라보니 뱃전을 베개 삼아 비스듬히 누워서 낮잠을 자는 사람,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 물속에 뛰어들어서 멱을 감고 있는 사람 등 그 모습이 천태만상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와 아예 버드나무 그늘에 자리를 펴고 앉은 채 노름을 하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이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물고기를 파는 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고깃배들이 메어져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쇼, 펄펄 뛰는 놈으로 물고기 2마리만 삽시다. 아직 주인이 오질 않아서 이렇게 선창을 닫아두고 있는 참이요. 저것 보시오. 고기 장수들이 저렇게 언덕 위에 앉아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주인이 어떤 작자길래 우리더러 기다리기만 하란 말이오. 어서 싱싱한 물고기를 2마리만 이리 내놓으시오. 이규가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어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직 개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물고기를 줄 수 있겠소? 주인이 오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오. 이규는 어부가 고기를 내놓지 않자 다짜고짜 배 위로 뛰어올랐다. 어부들은 그런 이규를 막았으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모두 주먹 한 방에 얼굴을 움켜쥐고 나자빠지고 말았다. 본래 큰 강의 고깃배들은 선미에 반쯤 커다란 구멍을 뚫어서 그곳으로 맑은 강물이 자유로이 드나들게 한 다음 대나무로 찬 통발로 그 구멍을 막음으로써 잡은 물고기를 산채로 가두어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강주의 물고기는 항상 싱싱하기로 온 천하에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규는 선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 통발을 들여다보고 그걸 열고 고기를 꺼내는 것인 줄 알고 쓱 뽑아버렸다. 이규가 통발이 있던 곳에 손을 넣어 휘저어 보았으나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러자 배 밑에 가두어 두었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강물로 달아나 버렸다. 재미를 느낀 이규는 다시 옆에 배로 껑충 건너뛰어 또다시 통발을 쓱 뽑아 올렸다. 그러자 역시 그 배의 물고기들도 오랜만에 자유를 만난 듯 파닥거리면서 모두 달아나 버렸다. 어부들은 이규가 배 안의 물고기들을 모두 강물로 놓아주는 걸 보자 가만히 있지 않았다. 7, 80명의 어부들이 대나무로 만든 삿대를 뽑아들고 우르르 이규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을 본 이규는 화가 벌컥 치밀어 우통을 훌떡 벗어제친 채 자기를 향해 날아드는 대나무 삿대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분질러 버렸다. 어찌나 힘이 센지 그 대나무 삿대들은 마치 마른 마늘대 꺾어지듯 힘없이 부러져 나가고 있었다. 그걸 본 어부들은 기겁을 하여 달아나더니 일제히 버드나무 등치에 메어놓았던 뱃줄을 풀고 강의 한가운데로 배를 띄웠다. 화가 풀리지 않은 이규는 두동강난 대나무 삿대를 아무렇게나 주워들고 언덕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생선 장수들을 닥치는 대로 후려갈겼다. 갑자기 난리를 만난 생선 장수들은
저마다 광주리를 챙겨 달아나기에 바빴다. 한동안 그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내가 강가의 샛길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내는 육척이 조금 넘는 아담한 키에 나이는 32세쯤 되어 보였다. 얼굴엔 세 가닥의 검은 수염이 나 있고 청사만자 두건에다 한 점에 붉은 동곳을 꽂고 있었다. 몸에는 흰 비단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흰 비단띠, 발에는 사무로 짠 미투리를 신고 있는 것이 어부의 차림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쪽 손에 저울대를 들고 오는 것으로 보아 그가 바로 물고기를 팔러 나온 주인으로 짐작되었다. 어부들은 그가 나타나자 이규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나으리, 어떤 시커먼 사내 한 명이 나타나서 통발을 걷어 올리는 바람에 고기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 사내가 어부들에게 물었다. 시커먼 사내라니 대체 어떤 놈이 그처럼 무례하게 굴었단 말이냐. 저기 언덕 위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바로 저놈입니다, 나으리. 그 사내는 이규가 있는 쪽으로 몸을 날려 다가가더니 대뜸 호통을 쳤다. 그 날렵한 몸놀림과 이규를 보고도 조금도 움츠러듦이 없이 노려보는 태도로 미루어 평소에 힘께나 쓰는 사람인 듯 했다. 내 이놈, 감히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들다니. 이놈이 호랑이 쓸개를 먹었다 해도 감히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사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규는 마치 물소가 덤벼드는 듯한 기세로 그에게 덮쳐들었다. 이규가 대나무 삿대를 휘둘러서 내리치자마자 사내는 살짝 그것을 피하더니 어느새 빼앗았는지 삿대를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삿대를 빼앗긴 이규는 사내의 머리를 덥석 잡아 눌렀다. 그러자 사내가 이규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 했다. 그러나 이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발길질을 해보려 했으나 이규가 그의 몸을 다리 사이에 끼워버렸다. 사내는 머리는 짓눌린 채 이규의 가슴팍에다 대고 연신 주먹질을 해댔으나 이규의 억센 힘을 이길 수가 없었다. 어느덧 이규는 한쪽 주먹을 높이 치켜 올리더니 그 쇠망치 같은 주먹으로 사내의 등짝을 연신 내리치기 시작했다. 사내가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다. 으악, 사람 살려. 그때 조용히 이규의 허리를 끌어안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어서 그만두지 못할까? 이규가 눈을 부릅뜨며 휙 뒤돌아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송강과 대종이었다. 어느새 그들이 뒤따라와서 이규의 거동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규가 내리누르고 있던 손의 힘을 풀자 사내는 가까스로 몸을 빼내 마치 꽁지가 빠질 듯이 달아나고 말았다. 대종이 머쓱한 얼굴로 서 있는 이규를 향해 꾸짖었다.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고기를 구하러 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런 데서 사람이나 두들겨 패고 있다니. 그러다가 사람이라도 죽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이규는 이번에도 일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자 심통이나 심드렁하게 내뱉었다. 형님까지 물고 들어가진 않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옥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저 혼자서 당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송강이 끼어들어서 이규를 위로했다. 아우, 그만하면 됐네. 어서 옷이나 걸치고 가서 술이나 다시 마시는 게 어떻겠나. 이규도 송강의 말에 마음을 달랬다. 아까 우통을 벗어 던졌던 버드나무 쪽으로 가 옷을 찾아 입었다. 이규가 송강과 대종을 뒤쫓아 비파정을 향해 2, 30보쯤 걸었을 때 갑자기 강물 쪽으로부터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이 건방진 검둥이 놈아, 다시 한번 겨뤄보자. 그들이 강물 쪽을 바라보니 아까 그 사내가 아랫도리에 속옷 하나만을 달랑 걸친 채 벌거숭이가 되어 혼자서 조각배를 저으며 뒤쫓아오고 있었다. 사내는 마치 백설처럼 흰 살을 온통 드러내고 있었는데 새빨간 동곳 한 점만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사내가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갈갈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고. 어딜 감히 달아나느냐?
이 어르신이 니놈을 무서워한다면 대장부가 아니다. 너도 사내 대장부라면 달아나지 말아라. 이규는 그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들고 있던 베옷을 팽개치며 소리쳤다. 네 이놈, 주둥아리만 나불거리지 말고 어서 배를 대고 이 언덕으로 올라오너라. 이규가 배 위에 있는 사내를 보며 얼른 덤벼들지 못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사내는 대나무 삿대를 들고서 이규를 향해 냅다 후려치는 신용을 했다. 내 놈은 이것 한 방이면 끝장이니라. 그러자 이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내면서 언덕을 내려오더니 사내가 타고 있는 조각배 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네 이놈, 어디 맛 좀 보아라. 이규가 배 위로 뛰어오르자마자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대나무 삿대로 노를 저어서 쏜살같이 강의 한가운데로 배를 몰았다. 이규는 원래 물질에 능숙하지가 못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강 하운데로 들어서게 되니 손발의 놀림이 아무래도 땅 위 같을 리 없었다. 이규가 기우뚱거리는 조각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연신 애쓰는 동안 배는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사내는 대나무 삿대를 집어 던지더니 말했다. 네 이놈, 어서 덤벼라. 이번엔 아예 끝장을 내주마. 그러고는 주먹을 날려 이규의 몸을 잡고 두 발로 배를 흔들었다. 주먹 맛은 나중에 보여주기로 하고 우선 물맛이나 실컷 보아라. 그 말과 함께 사내가 한쪽으로 몸을 젖히며 한쪽 발에 힘을 주자 중심을 잃은 조각배는 그만 그 자리에서 벌컥 뒤집히고 말았다. 그 바람에 두 사람 모두 강물 속에 거꾸로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 광경을 본 송강과 대종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거 큰일 났구려. 두 사람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언덕 위에는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을 하고 있었다. 흥, 저 검둥이 녀석이 오랜만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군. 누가 아니래. 죽진 않겠지만 아마도 강물을 배 터지게 마시게 될걸. 송강과 대종이 바라보고 있는데 사내가 이규를 잡은 채 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시퍼런 강물 위에 한 명은 마치 검둥이처럼 시커먼 몸을 드러내고 있었고 또 한 명은 마치 백설같이 흰 몸을 드러낸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강물 위로 떠오르자 이규가 또다시 사내를 향해 주먹을 내뻗고 이내 곧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갔다. 흰 사내가 검은 사내를 다시 물속으로 끌어들인 탓이었다. 언덕 위의 구경꾼들은 그 희한한 광경을 보자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흰 사내는 마치 물개처럼 날렵한 동작으로 검은 사내를 물 위로 끌고 나왔다가는 다시 재빨리 물속으로 처박곤 했다. 그러기를 수십 번 아무리 천하의 이규라 할지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이미 눈동자가 희멀겋게 변한 채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송강이 대종에게 말했다. 저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간 아우가 죽고 말 거요. 어서 누구에게든 부탁을 해서 아우를 살려내도록 합시다. 대종이 허겁지겁 구경꾼들에게 물었다. 저기 지금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있는 살결이 흰 사내는 도대체 누구요? 그러자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저분은 장순이란 분으로 이곳에서 어부들의 물고기 판매를 대신 맡아 하고 있는 거간입니다. 송강은 그 말에 눈을 번쩍 빛내더니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저 사람이 낭리백두 장순 그 사람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을 가리켜 낭리백두 장순이라고 부르죠. 송강이 얼른 대종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의 형인 장횡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노성의 초사방에다 놔두고 나왔소. 그러자 대종이 반색을 하면서 물었다. 형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소. 대종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의 한가운데를 향해 소리쳤다. 여보시오 장형. 그 사람은 나의 아우이니 이제 그 정도로 해두시오. 여기에 장형의 형님 장횡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가지고 온 분이 기다리고 있소. 그 말을 듣자 장수는 문득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대종 원장님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지금 형님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분이 있다고 그랬소? 그렇소. 당신의 형님인 장횡의 편지요. 그 말을 듣자 장수는 이규를 물속에 그대로 버려둔 채 우트로 헤엄쳐 나오더니 언덕 위로 올라왔다.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대종과 장수는 서로 낯이 익은 사이였다. 장순이 대종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대원장어른, 제가 너무 무례한 짓을 했나 봅니다. 장영은 내 낯을 봐서라도 우선 아우를 물속에서 구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소. 장수는 재빨리 언덕 아래로 내닫더니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강 한 복판을 향해 헤엄쳐 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하얀 돌고래와도 같았다. 이규는 강 한가운데에서 연신 발버둥 치며 물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장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채를 힘껏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마치 평지를 걸어 나오듯 배꼽 아래만 물에 담근 채 발 헤엄을 쳐 유유히 이규를 한 손으로 떠밀며 무트로 향했다. 순식간에 장수는 이규를 언덕 위로 끌어올려 놓았다. 평지를 걷듯하는 그의 헤엄 솜씨에 탐복한 구경꾼들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송강과 대종도 넋을 잃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덕 위에 눕혀진 이규는 연신 외꿟거리면서 뱃속의 강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송강과 대중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윽고 이규가 제정신을 차리자 대종이 장순에게 권했다. 우리 다 함께 비파정으로 가서 한잔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 4명은 모두 비파정으로 향했다. 비파정에 이르러 누각으로 올라간 그들은 다시 자리를 정해서 앉자 대종이 장순에게 물었다. 장영은 내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소? 이 고장에서 대원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장순이 그렇게 대답하자 대종은 다시 이규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과 싸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겠구려. 물론 잘 알고 있고 말고요. 다만 여태껏 솜씨를 겨루어 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장순이 태연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이규가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네 놈이 내게 강물을 실컷 먹였겠다. 그 대신 네 놈은 나를 실컷 두들겨 패지 않았느냐. 장순도 지지 않고 그렇게 대꾸하자 얼른 대종이 끼어들었다. 오늘의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분명히 형제간처럼 친하게 될 수 있을 거요. 옛말에 이르기를 서로 싸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물을 잔뜩 먹은 이규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듯 장순을 보고 을러댔다. 이 다음에라도 너는 길에서 나를 만나지 않도록 하라. 장순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강물 속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그러자 송강과 대종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자, 이제 그만 두 사람이 화해하게나.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열 없이 웃자 대종이 문득 장순에게 물었다. 장영은 여기에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소? 장순은 송강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고장에서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 그러자 이규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분이 바로 급시 후 송공명님일세. 장순이 깜짝 놀라 이렇게 되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그 산동의 급시 후 운성현의 송합사 어른이 아니시오? 그렇게 물으면서 장순이 입을 다물지 못하자 대종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장순은 송강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다. 일찍이 높으신 조남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가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형님께서 맑고 높은 덕을 지니시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며 의로움에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고 들어왔습니다.
송강도 마주 예를 갖추어 공손히 말했다. 저는 감히 남들로부터 칭송을 드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형님께서 갑자기 이곳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순이 궁금한 일을 묻자 송강이 입을 열었다. 사실 나는 고향인 운성현에서 연파석이란 계집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운을 뗀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일을 장순에게 대략 이야기해 주었다. 즉 고향 땅의 송가촌으로 돌아갔다가 관아에 끌려간 일과 강주 땅으로 귀양을 오던 도중에 계양령에서 홀룡강 이준 등을 만난 일과 심양강에서 목홍 장횡을 만난 일과 장횡으로부터 장순에게 전하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일들을 대충 들려주고 나서 장횡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해 말했다. 실은 이리로 오는 길에 계양령을 지나다가 그 아래 홍강룡 이준의 집에서 묵은 적이 있었소. 그 후에 심양강에서 목홍을 만났으며 거기서 형님 되는 장횡도 만나게 되었소. 그때 형님께서 편지를 주며 장영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소. 그런데 그 편지를 노성 영내에 둔 채 가지고 나오질 못했소. 영내로 돌아가는 즉시 그 편지를 가져다 드리리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세 사람이 이곳 비파정에 나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오라고 했더니 그만 싱싱한 물고기가 없어서인지 짭짤하기만 할 뿐 맛이 형편없었소. 그 바람에 저 아우가 싱싱한 물고기를 구해다 주겠노라고 큰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거요. 그런데 잠시 후 술집 심부름꾼이 들어오더니 아우가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다투고 있다고 알려주었소. 우리는 싸움을 말리려고 부랴부랴 이곳으로 달려나왔는데 우연히 이렇게 장영을 만나게 된 것이요. 자, 오늘은 제가 하루 만에 세 분의 호거를 만났으니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어서 함께 석잔술을 마십시다. 송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술과 안주를 더 시켰다. 술은 역시 강주 땅의 명주인 옥고춘이었다. 그들이 옥고춘의 진흙을 2개나 뜯어냈을 때 문득 장순이 말했다. 참, 형님께서 싱싱한 물고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가서 얼마든지 가져오겠습니다. 그거 참 반가운 말씀이요. 그러자 이규도 따라 나섰다. 나도 함께 가겠네. 이놈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또 엉덩이를 들썩거리는구나. 아무래도 강물을 덜 마신 모양이지. 그러자 일동은 유쾌하게 폭소를 터뜨렸다. 이윽고 장순이 이규에게 다시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가기로 하세. 사람들이 우리 2사람을 보고서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는지 보기도 할 겸. 그리하여 이규와 장순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비파정에서 나와 강가로 향했다. 강물 위에는 여러 척의 고깃배들이 떠 있었다. 언덕 위에 서서 장순이 휘파람을 세게 불자 고깃배들이 서서히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어떤 배에 황금빛 잉어가 있느냐? 장순이 배를 보며 소리쳤다. 저희 배에 있습니다. 저희 배에도 있습니다. 늘어선 배에 여기저기서 대답했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황금빛 잉어를 잡은 배들이 10여 척이나 모여들었다. 장수는 그들이 잡은 황금빛 잉어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4마리를 골라 버들가지에 아가미를 꿰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규에게 건너주었다. 자, 자넨 먼저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송강 형님을 대접하게나. 나는 일을 마친 다음 곧 뒤따라가겠네. 이규가 돌아가자 장수는 일꾼을 시켜 물고기를 저울에 달아서 팔게 하였다. 그러고는 곧 비파정으로 돌아왔다. 잉어가 너무 커서 한 마리만 가져와도 넉넉하겠소. 그런데 웬걸 이렇게 많이. 송강이 장순에게 살해하자 장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찮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장수는 주인을 불러 일렀다. 한 마리는 매운탕을 끓여오고 또 한 마리는 회를 쳐 가지고 오게나.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그대로 남겨두게. 이규와 장순의 나이를 비교하니 이규가 형벌이었다. 그래서 이규는 3번째 자리에 앉았고 장수는
제일 끝에 네 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또다시 옷고 춘 두 항아리와 해물, 과일 등의 안주를 시켰다. 매운탕과 횟김이 나오고 해물, 과일 등의 안주가 뒤따라 나오자 그들은 흔쾌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마침 이규가 신이 나서 자신의 무용담을 잔뜩 늘어놓고 있는 중이었는데 16가량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얇은 비단옷 차림으로 늙은 부모와 함께 들어오더니 다소곳이 고개 숙여 절을 올렸다. 여러 어르신네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갑자기 목청을 가다듬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송강 등 세 사람이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자 이규는 이야기를 도중에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난데없이 끼어든 창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 이규는 그만 심통이나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노래 부르는 아가씨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손가락 2개로 그녀의 이마를 쿡 찔렀다. 그러자 그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송강 등 여러 명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녀의 복숭아 같은 두 볼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도 들릴 듯 말 듯 했다.